안녕하세요. 지적의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24페이지 밑에서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변증법적 운동의 동기로서의 모순은 이 모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대부분의 경우에 피하도록 해주는 일반적 생각이 다시 된다. 이 변증법적 운동의 동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변증법적 과정을 앞으로 밀어내는 모순은 무엇인가? 처음에 우리는 그 자신만의 특수한 내용과의 보편성의 모순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특수한 내용과의 자신만의 특수한 내용과의 보편성의 모순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명제로서 주어진 각각의 보편적 총체성이 내포하고 있는 특수한 요소들 중 반드시 적어도 하나가 문제의 총체성을 규정하는 보편적 특성을 부정한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보편성이 있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관적 보편성의 총체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특수한 요소가 그 보편적인 총체성을 부정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모순이에요. 나의 보편성, 나의 총체성을 부정하는 하나의 요소. 그게 이제 모순이죠. 바로 이것이 그것의 징후적 지점이다. 그 보편적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징후적 지점이에요. 이게 모순 지점이죠. 모순. 그것은 이 보편성의 영역 너머를 대신하는 요소이며 보편성이라는 어떤 그 닫힌 총체성 너머에서 이 너머를 대신하는 요소다. 그러니까 보편성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편성의 영역 밖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편성의 영역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편성 영역 너머에서 너머를 대신하는 요소란 뜻입니다. 이 영역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인 배제의 지점을 대신하는 요소이다. 배제의 지점, 외제화의 지점, 분리의 지점을 대신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라는 것은 보편적 총체성 안에서 보편적 총체성을 무너뜨리는 외제적 요소, 내재적이면서 외제화시켜야 될 요소, 내재적이지만 배제시켜야 되는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배제시킨다는 의미는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참조하기 위한 배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명제의 보편성을 그 보편성이 일치하게 되어 있는 대자적 진리와 비교하지 않는다. 한 명제의 보편성이 있으면 이 보편성과 대척점을 이루는 어떤 대자적 진리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 자신과 그것의 구체적 내용과 비교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명제의 보편성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보편적 명제의 구체적 내용을 탐사하는 것은 돌출하는 그리고 그것의 구성적 예외처럼 작동하는 요소의 구조적 필연성을 통해 그 명제를 소급하여 접목시킨다. 보편적 명제의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바로 그 보편적 명제 안에 돌출해 있는 하나의 그 예외적 요소, 구성적 예외처럼 작동하는 요소, 이것의 구조적 필연성을 통해서 보편적 명제를 소급해서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 지적이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후적 해석, 사후적 전이유.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나중에 그것을 재해석할 때 이걸 과거의 전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 구조예요. 보편적 명제가 있으면 거기에 돌출하는 하나가 모순인데 그 모순을 통해서 그 보편적 명제 전체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외처럼 작동하는 하나죠, 하나. 예외처럼 작동하는 요소의 구조적 필연성. 막스의 자본론을 보자. 끝까지 발전한 그것의 근원적 결과에까지 발전한 사적 소유의 사회. 다시 말해 개별적 생산자들이 동시에 자신들의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인 사회는 생산자 자체가 생산자 자신이 자기 생산수단의 소유자예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그 주체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그것의 내재적 부정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자신의 노동 생산품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생산자들의 소유권 박탈을 내포하는 자본주의는 그것의 근원적 결과에까지 발전한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사회주의를 제공한다. 자본주의가 하나의 보편적 명제라면 그 자본주의를 갖다가 전복시키는 어떤 예외적 요소가 그 자본주의 안에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적 요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라는 보편적 명제 안에 모순으로 작동하는 게 어떤 것이죠?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정당하게 팔지 못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사실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보편적 명제 안에 내재해 있는 모순이에요. 이 모순이 자본주의를 전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자 자체가 자신의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노동력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산물을 스스로 팔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편성을 그 자체와 그것의 구체적 내용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의 특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국에는 보편적 명제를 발언하는 주체가 실제적으로 말한 것과 그가 말하려 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적으로 말한 것과 그가 말하려고 의도했던 것, 여기 두 개 간의 그 격리가 있다는 거죠. 균열이. 우리는 보편적 명제를 발언한 주체에게 어떻게 그가 그의 발화 자체를 통해 그가 말하려 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지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명제를 전복시킨다. 보편적 명제를 발언하는 주체가 실제로 말한 것과 내가 말하려고 의도했던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 때문에 보편적 명제가 전복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려고 의도했던 것이 전복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말한 거 이게 무의식적인 거예요. 말하고자 했던 거 이건 의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실제로 말한 것은 그건 무의식적인 건데 그런 무의식적인 그 요소가 내가 말하려고 했던 보편적 명제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헤겔이 강조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한 명제를 발화하면서 실제적으로 말한 것을 발화하고 발음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게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A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이 무의식의 이 컬러가 입혀지는 거예요. 무의식의 결여가 이 발화 내용에 입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A-가 되든지 A2-가 돼버리는 거예요. A와 일치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하려고 의도했던 건 A지만 실제로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 나의 언어에는 무의식적인 컬러가 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100%
조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언어와 구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언어와 말과 구음이, 말과 조음이 일치할 때 이 언어의 파워는 최고치가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는 그 언어와 구음이 일치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저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이요 구음이 하나이므로 이제 이후로 저들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로 말하는 게 딱 일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 언어를 갖다가 다 흩어버린 거예요. 쫙 갈라버린 거죠. 나누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떤 명제를 그것의 자기 참조를 통해 자기 참조, 그것의 고유한 발화 과정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전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식은 동일성의 주장을 해겔이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주체는 동일성이 차이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성은 차이에 대해 완전히 타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가 말하려 하는 것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는 동일성을 차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통해 차이는 핵심 자체 안에, 즉 동일성의 동일성 자체 안에 들어가게 된다. 동일성은 다양성과 달라. 달라라고 말하는 순간에 동일성도 벌써 어떤 것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 안에 차이가 내재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성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해겔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동일성을 진정한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매달리는 것은 바로 텅 빈 동일성이다. 그들은 항상 동일성은 다양성이 아니고 동일성과 다양성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미 동일성은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성에 비해 동일성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다양성에 비해 동일성이 이 다양성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 안에 벌써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일성이 어떤 것과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 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다른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성 안에. 동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차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이를. 자기 안에 있는 차이를 보지 못한다.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해겔에게 있어서 진리는 항상 말해진 것 쪽에 있지 말하려 한 것 쪽에 있지 않다. 진리는 말하려고 한 데 있지 않고 말해진 것에 있는 거죠. 이미 정신현상학 첫 부분인 감각적 확실성에서 말해진 것의 해석은 의미작용의 의도를 전복시킨다. 말해진 것에 대한 해석은 의미작용의 의도를 전복시킨다. 말하려고 했던 것을 전복시킨다는 것이죠. 의식은 이 절대적으로 특수한 여기 지금을 말하려 했다. 그런데 의식은 아무런 여기 지금이라는 가장 추상적인 것을 말한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특수한 여기 지금을 말하려고 했는데 말한 걸 보니까 추상적인 여기 지금을 말한 거예요. 보편성을 얘기한 거죠. 어떤 특수하고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해놓고 보니까 그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말한 것뿐이에요. 해겔은 따라서 사람들이 항상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말한다는 것을 안다.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말하려 한 것에 비해 다른 어떤 것을 말한다. 말하려고 의도한 것에 비해서 다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동일하게 말했어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려고 했던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바로 이런 불일치가 변증법적 운동의 동력이다. 이 차이가, 이 모순이 변증법 운동의 동력이에요. 바로 그것이 각각의 주장을 전복시킨다. 주체가 말하려 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과
그가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 사이의 이 본질적인 구별, 이것은 본질과 겉모습 사이의 변증법에 대해 설명될 가치가 있다.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뭘까요? 내가 말한 것이죠. 본질이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겉모습이 무의식적인 것이에요. 이거 그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본질이 무의식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무의식적인 거예요. 줄 사이를 보면 락강이 일반적 의미 signification 기의죠. 기의. 무의식적 의미 기표, 기의와 기표 사이를 구별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별이다. 이것은 본질과 겉모습 사이의 변증법에 대해 설명될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후의 과정을 관찰하는 변증법적 의식에게 있어서 본질은 겉모습으로서의 겉모습이다. Die Erscheinung, als Erscheinung. 겉모습으로서의 겉모습.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게 무슨 어떤 아주 무슨 아주 코어 핵심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이라는 것은 겉모습에 숨어 있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에 숨어 있는 겉모습. 다시 말해 겉모습의 자기 초월 운동이다. 겉모습의 자기 초월 운동. 자기 초월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어디 뭐 저기 이데아적인 어떤 것을 이 본질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초월을 했다는 것은 겉모습이 가지고 있는 그 허구적인 구조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에요. 겉모습 구조 안에 있는 그 허구적인 실체, 그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게 겉모습으로서의 겉모습의 뜻이에요. 겉모습 안에 있는 허구적인 실체, 겉모습 안에 있는 텅빔, 그것을 겉모습으로서의 겉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얘기고, 그게 겉모습의 자기 초월 운동이라는 얘기고, 겉모습 너머에 어떤 것이란 얘기고, 그 운동, 겉모습의 자기 초월 운동은, 그 운동을 통해 겉모습은 그러한 것으로서, 즉 오직 겉모습뿐인 어떤 것으로 놓여진다. 그 겉모습의 자기 초월 운동이라는 것은 그 겉모습 속에서 겉모습의 자기 매개를 통해서, 겉모습의 그 초월 운동을 통해서 결국 도달하는 것은 겉모습 구조의 이 텅빔, 구멍, 겉모습 구조의 겉모습 구조의 자기 자체 안에 있는, 겉모습 구조 자체 안에 있는 겉모습. 그거를 이제 감춰진 실질적 실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질은, 그러니까 그런데 의식에게 있어서, 과정 안에 있는 주체에게 있어서 본질은 겉모습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며 눈을 속이는 겉모습에 의해 감춰진 실질적 실체이다. 겉모습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안에 있는 텅빔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걸 실질적 실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체라는 게 뭡니까?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또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것. 이게 실체죠. 본질이라는 건 바로 이 실질적 실체라는 거예요. substantial. 앙띠 때 실체. 본질의 일반적 의미, 즉 주체가 본질에 대해 말할 때 말하려 하는 것은 따라서 겉모습 너머의 초월적 실체다. 본질에 대해 말할 때, 즉 말하려 하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것이 겉모습 너머의 초월적 실체예요. 실질적 실체. 겉모습 너머의 실질적 실체.
겉모습의 자기 초월 운동을 통해 나타난 어떤 겉모습으로서의 겉모습.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 즉 무의식적 의미는 겉모습의 자기 폐지 운동으로 축소된다. 겉모습의 자기 폐지 운동이라는 것, 겉모습의 자기 폐지 운동이라는 것, 겉모습의 자기 소멸 운동이라는 것, 이게 이제 해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자기 매개를 하는데 자기 매개를 하면 할수록, 자기 변증법을 돌리면 돌릴수록 자기 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 안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결여로 들어간다 이거죠. 하나의 균열로 들어간다. 실제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겉모습의 자기 폐지 운동이에요. 겉모습의 자기 폐지 운동.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말하려 한 것이 따로 있는데 내가 실제로 말한 것을 가만히 곱씹고 보니까 내가 말하려 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곱씹고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의 무의식적인 어떤 진실과의 만남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구멍, 실제로 말한 것을 고민하면서 탐색해 보니까 결국 그 말한 것의 한복판에는 뭐가 있었어요? 텅 비어 있더라 이거죠.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게 겉모습의 자기 폐지 운동으로 축소된다는 의미예요. 겉모습은 고유한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사라지는 중에 있는 공상적인 실체이다. 겉모습이라는 것. 이건 고유한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상황마다 달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또.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때 다른 이유는 뭐냐? 그때 상황 따라서 무의식적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사라지는 중에 있는 공상적인 실체이다. 이 겉모습이라는 것. 살아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라지는 중에 있는 공상적인 실체이다. 실체는 실체인데 공상적 실체. 상상계에 속한 것 같은데 상징계에 속하는 거예요. 본질의 무의식적 의미는 따라서 주체가 걸어온 길 자체로 축소된다. 변증법적 자기 폐지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주체가 걸어온 길 자체로 축소돼.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 자체가 그냥 본질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의도를 했는데 내가 살아온 길 자체는 내가 살고자 하는 길과 다 달라요. 근데 다른데 내가 살아온 그 길 자체가 그게 본질의 무의식적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고자 의도했는데 내가 살아온 길을 보니까 악하게 살았어요. 그 악하게 살은 그게 내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무의식의 의미가 그거라는 것이죠. 그 길, 즉 절차에 의해 겉모습은 주체에게 있어서 본질에 출현이 된다. 절차에 의해서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그 과정이라는 게 겉모습의 자기 폐지 운동이거든요. 그 과정에 의해서 겉모습은 주체에게 본질이 된다. 이 변증법은 엘레아의 제논이 운동과 다수가 실존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사용한 논리적 모순들을 해겔이 해석한 것에서 모범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제논은 물론 운동이 실존하지 않으며
단지 단일자, 움직이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 존재만이 실존한다고 말하려 했다. 제노는 운동을 겉모습으로 본 거죠. 그리고 단일자, 나눠지지 않는 존재, 요걸 본질로 본 거죠. 그래서 운동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본질만이 존재한다, 실존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말한 건 뭐냐? 운동의 모순적 성격을 증명한 것이죠. 운동은 스스로 소멸하면서 실존한다. 이것은 운동이 없다라는 것과 동등한 것이 아니다. 운동이 그 자기 매개가 소멸하면서 실존한다는 것은 운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운동의 자기 참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운동은 스스로의 운동 자체를 참조하면서 자기 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한 단일자, 움직이지 않는 절대자는 유한자의 다수성 너머의 초월적 실체이다. 그것은 반대로 절대적 자기 참조적 운동이며 유한자의 다수의 자기 소멸 운동 자체이다. 그래서 그 헤겔이 이 엘리아의 제논이 운동의 이 운동과 다수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운동은 실존하지 않고 단일자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의도했는데, 실제로 제논이 했던 말은 운동 자체가 자기 자신을 참조하더라. 운동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참조하면서 운동이 자신의 고유한 소멸과 일치하더라.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한한 단일자, 움직이지 않는 절대자다. 그러니까 운동이 실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운동은 자기 참조적 운동을 한다. 자기 소멸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절대자, 무한한 단일자가 생성된다. 무한한 단일자, 움직이지 않는 절대자는 유한자의 다수성 너머의 초월적 실체다. 이 초월적 실체라는 말도 아까 나왔던 실질적 실체와 같은 얘기가 되겠죠.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이데아적인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 실체. 운동이라는 자기 소멸 운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실질적 실체. 락강의 용어로 말하면 텅 빈 주체가 되겠죠. 텅 빈 주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말하려 한 것과 실제로 말한 것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말하려 한 것은 의도지만 실제로 말한 것은 무의식적 말이었다는 것, 말하려고 한 것이 본질이었다면 실제로 말한 것은 겉모습이었다는 것, 말하려 했던 그 본질을 찾는다는 것은 실제로 말한 것, 이 겉모습 안에 감춰진 구멍, 겉모습 안에 감춰진 겉모습으로서의 겉모습 안에 있는 겉모습의 발견, 이게 본질이다. 겉모습은 자기 소멸 운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겉모습은 자기 자신의 소멸 운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참조 운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겉모습을 드러낸다. 그게 본질이다. 그게 바로 그 본질이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것은 텅빔이다. 단일자는 텅빔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절대자, 그 주체 안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절대자, 그건 텅빔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논의 역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